이런 경쟁 인플레, 시뮬레이션 과잉 이런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내가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잘하는 것은 뭔지, 내가 못하는 것은 뭔지, 나를 배제하고 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내가 배제된 상황에서는 개인은 이 번아웃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만약 그 대기업의 선발 시스템에 뽑히지 못했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아니 그렇게 선발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쳐보죠. 그럼 했는데 조직은 예전 같지 않아서 나를 은퇴 시까지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태라면 회의감이 들 겁니다. 또는 번아웃에 빠질 수도 있죠. 그제서야 이제 개인은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의대를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맞았나? 내가 잘하는 것이 맞았나?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 의대에 왔지?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왜 대기업에 들어왔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시뮬레이션 과잉과 경쟁 인플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자신의 호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호호, 즉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호호를 안 다음에 내가 본업으로 삼을 곳이 어떤 곳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에 조예와 취향이 있다면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전 책에서도 나온 내용이죠.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세상에 알리면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분야가 내 본진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경쟁의 인플레이션이나 시뮬레이션 과잉 이런 것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배제하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 내 노력의 가치만 떨어지고 성공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나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들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회사 월가로 갔다는 거죠. 갔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 분야에서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알리는 작업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거기를 내 본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버 중에서 육식맨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 사람 원래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는데 고기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인스타에 그것을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알아봐주고 찾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 육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기 요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단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까지 열고 100만 유튜버가 되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열정을 알아봐줘서 어느덧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본진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육식맨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 넘은 유튜버라서 아주 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아주 큰 성공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작가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골의 여부입니다. 내 물건을 내 상품을 계속 찾아줄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찾아줄 수 있는 단골의 여부죠. 어떤 그런 매니악한 취향이라도 꾸준히 찾아와주는 사람만 있다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먹고 사는 것이다. 큰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큰 성공을 하려면은 뭔가 자동화를 해야 되고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AI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고유성, 조예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리고 자동화와 무인화 이런 것들만 남게 된다는 거죠. 큰 돈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는 진짜 일식을 좋아해서 1인 창업식당으로 혼자 재료도 손질하고 손님도 응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요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돈이 더 벌고 싶어서 키오스크를 들이고 매장을 확장하고 알바생을 들이고 요리사를 더 들이고 자기는 점점 뒤로 빠진다면은 처음에 그 단골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규모 자본과 경쟁을 해야 되고 개인의 고유성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책에서는 무신사의 오프라인 매장을 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이죠. 무신사가 오프라인 매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무신사가 오프라인 매장을 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비대면, 비접촉, 어떤 인간이 없는 무인화를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죠. 우리가 옷을 사는데 그 온라인 무신사를 그 시스템을 그대로 오프라인에도 적용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기저에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옷을 사러 가면은 종업원이 과도하게 세일즈를 한다던가 그런 경험이
아주 좋지 않게 느껴지죠. 그런 경험을 없애주기 위해서 무신사는 비대면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맞췄다는 건데요. 반면에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스시 장인들, 요리사들, 어떤 한 분야에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을 하고 또 보고 싶어 합니다. 취향에 맞다면 아주 큰 도로를 쉽게 지불하기도 하죠.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 작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이죠, 그게. 그런 점에서 AI 시대에서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 AI 시대가 되면은 모든 게 비대면 될 텐데 그 중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시뮬레이션 과잉과 경쟁 인플레는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비효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무대, 내가 원하는 무대를 직접 선택해서 그 분야를 본진으로 삼고 단골을 만드는 작업, 나를 알리는 작업,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단골이 생길 것이고 먹고 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어려울 수도 수고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수고스러움을 없애려 한다면 결국 나는 사라지고 AI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가 좋아하는 자신만의 무대를 먼저 찾는 겁니다. 또 책에서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개인들이 자신의 무대, 자신이 할 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선택을 했다면 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원치 않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동호, 똑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을 형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죠. 대한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또 예전에는 도제 시스템 같은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은 아주 유명한 업장에 찾아가서 그 셰프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돈은 받지 않고 일을 배우는 그런 것들을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무형문화재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도제 시스템인데 이제 그 도제 시스템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관계에서는 보상이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이 점점 작아지면서 보상을 이어나는 것은 사라질 거라고 이미 이전 책에서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제 시스템보다는 핵개인들은 그냥 돈을 내고 정당하게 배우겠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배우러 금방 떠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가족 같았던 그런 관계들은 적절한 거리를 둔 관계로 바뀌었고 느슨한 연대로 발전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과잉, 경쟁 인플레,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내가 중요해졌고 내가 뭘 원하는지 찾기 시작했고 나만의 분야를 개척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본진을 차려서 거기서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서 나만의 단골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이제 호명사회가 온다는 건데요. 조직은 점점 작아지고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개인이 조직에 계속 뼈를 묻는 게 아니라 금방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것을 유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조직은 약해지고 개인의 힘은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몇 학년 몇 반의 누구누구. 예전에는 전부 다 자신이 이름으로 안 불렸죠. 이름을 얘기를 해도 소속을 먼저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땡땡 학교의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직장에 가서는 어느 회사의 김대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소속이 먼저 앞에 나왔는데 이제는 개인의 힘이 커지면서 개인이 이름을 내거는 사회가 온다는 거죠. 조직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를 대표하는 고유한 네임이 고유한 명칭이 어느 회사의 김대리로 될 리가 없죠.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름으로 불릴 겁니다. 홍길동 씨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도 서로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름을 내걸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거나 일을 하면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되고 투명하게 일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호명사회라는 것은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유리한 거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무대에서 자신만의 실천들을 기록하고 기록이 축적되면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름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죠. 조직에 나온 사람들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러닝, 요리, 노래, 운동, 글쓰기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쓸 수 있는 핵개인이 되고 싶다면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물경력이라는 거죠. 경력은 쌓였는데 연차는 쌓였는데 뭔가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는 상황, 그런 상태를 물경력이라고 하죠. 결국 뭔가를 우리는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핵개인들이 동호를 가진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 똑같은 것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적당한 거리를 가진 그런 느슨한 연대가 생기게 되고 그 연대 안의 핵개인들은 서로에게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그런 사회가 올 거라는 게 바로 시대예보 호명사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호명사회를 예견하는 것으로 책은 끝이 납니다. 송기룡 작가님의 이전 책 시대예보에 나온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만 좀 더 먼 미래를 좀 더 먼 범위를 예보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핵개인들이 이제 서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회가 온다는 거죠. 이전 책과 마찬가지로 역시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아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경쟁이 인플레이션 된다는 그 대목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드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재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 경쟁이 인플레이션 되면은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은 내 노력, 내 시간의 가치는 떨어지고 성공의 비용은 올라간다는 게 바로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을 많이 하지 말고 똑같은 길을 향해서 경쟁하지 말고 각자 잘하는 영역에서 각자만의 길을 가면은 경쟁이 줄어들 테니 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 단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계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이 세계화라는 거는 각자 잘 만드는 것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하자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만들고 미국에서는 소비를 하고 미국에서는 또 미국에서 잘하는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세계화인데 그렇게 되면서 효율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세계는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었죠. 이 세계화로 인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거꾸로 움직이고 있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은 자국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첨단 제품들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또 미국 기술을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세계화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던 것을 미국에서 만들면은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재화의 물건은 올라갈 겁니다. 이 개인 단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각자 잘하는 것을 찾는 핵개인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가 단에서는 그 효율화를 없애버리고 단절과 장벽 이런 것들로 비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국가 단에서의 이 무역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전 책도 그렇지만 이번 책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전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세상의 해설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학생 때 공부를 하면 전과라는 게 있었죠. 문제를 풀이해주는 그런 걸 전과라고 했는데 딱 이 책이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만약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엔잡러를 준비한다거나 또는 학부모이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말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성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영상을 보지도 않겠죠. 그런 점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